3과목 빅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요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모형 설계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분석 기법, 고급 분석 기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먼저 분석 모형 설계 내용을 볼게요. 보면 분석 모형 선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렵지 않으면서 또 문제도 좀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분석 모형 선정에 대한 문제들 잘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분석 모형 구축의 절차에서는 순서를 좀 암기하셔야 되는데 저희 집 앞에서 분석 기획하면서 여러 가지 순서를 외웠었죠. 그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분석 도구 선정과 데이터 분할에 대해서는 이쪽에 데이터 분할에 홀드아웃이라던가 K폴드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그 특징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 방법 선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분석 모형의 종류를 보면 통계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3과목에서는 저희들이 머신러닝하고 딥러닝 쪽 내용을 할 예정이고요. 앞쪽에서 2과목에서 우리들이 통계 분석의 기술 통계하고 추론 통계 내용을 살펴봤었죠.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에 나오는 분류, 추정, 예측, 연관, 군집, 기술 분석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연관이라는 단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분석 모형의 종류에서 통계,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것들이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그림이에요. 데이터 마이닝의 정의와 종류에서는 특히 분류, 연관 분석, 군집, 그리고 기술까지 받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기서는 연관 분석. 같이 팔리는 물건과 같이 아이템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분석이다. 그래서 카탈로그 배열 및 교차 판매, 공격적인 판촉 행사 등의 마케팅 계획에 사용이 된다. 알아두시고요. 분류하고 군집은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분류 같은 경우는 기존에 분류 정의된 집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군집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의된 기준이나 예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레코드 자체가 가진 다른 레코드와의 유사성에 의해서 그룹화되고 이질성에 의해서 세분화된다. 이것으로 좀 구분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계학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때, 실기시험 준비하실 때 여기 있는 회기, 분류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어떤 것이 차이인지. 그리고 문제에서 여기 있는 분류하고 군집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회기, 분류, 군집, 연관이라는 4가지가 있는데 특히 회기와 분류, 군집에 대해서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회기하고 분류는 지도학습이에요. 그래서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X를 사용해서 Y를 예측하는 것이고 학습 데이터에 X와 Y에 관한 데이터가 모두 존재하는 학습입니다. 여기에서 X는 독립변수, Y는 종속변수죠. 자, 그리고 회기하고 분류가 있을 때 회기라는 것은 연속형 결과를 가져오고 분류는 범주형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기라고 하는 것은 예측값이 실제값보다 크거나 작거나 사이값일 수 있다. 내가 학습 데이터로 썼던 Y값이 있겠죠. 그런데 그 값에 없었던 새로운 값이 나온다던가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 회기입니다. 그런데 분류 같은 경우는 예측값이 실제값에 주어진 데이터의 범주, 종류로만 제한된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 없었던 새로운 범주가 생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데이터에 있는 범주 내에서만 예측값을 주는 것이 분류입니다. 자, 그래서 회귀라는 것은 종속 변수가 연속형, 분류는 종속 변수가 범주형이죠. 자, 그리고 비지도 학습은 학습 데이터 X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군집과 연관, 차원 축소 등이 있고, 특히 군집은 데이터를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학습이에요. 여기서 몇 개인지를 저희들이 정해줘야 되는 종류도 있고, 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찾아주는 그런 종류도 있습니다. 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학봉들 간의 조건과 결과식으로 표현되는 유용한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등에 대한 식을 꼭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빈도를 보면 이쪽에 있는 회귀하고 분류가 군집하고 연관보다 훨씬 많습니다. 준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이 나오는데, 준지도학습이라는 것은 Y, 출력이 표시된 데이터와 표시되지 않은 데이터가 모두 훈련에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강화학습의 대상이 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에이전트라고 부르고요. 이 에이전트가 주어진 상태에 대해 최적의 행동을 선택하는 학습 방법이죠. 그래서 주어진 상태에 맞춘 행동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주고, 컴퓨터는 보상을 이용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게임이나 로봇 제어 등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 강화 학습입니다. 자, 그리고 분류하고 군집, 반드시 구분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죠. 분류는 지도학습, 출력에 대한 범주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손글씨 이미지 분류다 라고 한다면 0부터 9까지 10가지 범주죠. 학생의 교복 사이즈 분류다 라고 했을 때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이런 식으로 종류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분류예요. 반대로 군집은 비지도학습입니다. 출력에 대한 범주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죠. 유사성에 의해서 그룹화되고 이질성에 의해서 세분화된다 라는 말이 나오면 군집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똑같이 교복 사이즈에 관한 것이라도 여기에서는 교복 사이즈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기준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학생의 신체 치수를 측정해서 키와 몸무게 같은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리고 교복 사이즈를 몇 개로 세분화하면 좋을까? 이런 문제에 활용하는 것이 군집입니다. 통계 기반의 분석 모형 종류를 살펴보면 기술 통계, 얘는 표본에 대해서 데이터 이해를 잘 하자, 특성을 알아내자 이런 것이었죠. 그리고 상관 분석도 저희들이 앞에 이 과목에서 살펴봤는데, 범주형 그리고 순위 또는 서열척도라고 불리우는 범주형 중에서도 순위, 서열척도 변수에 사용하는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있었고, 연속형 변수에 사용하는 피어슨 상관계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상관계수에 관한 것 어렵지 않지만 문제에서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다가 더하기, 공분산 내용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음은 선형 분석. 얘는 3과목에서 학습을 할 건데요. 회귀 모형과 분류 모형에 대한 선형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라는 것은 종속 변수가 연속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분류라는 것은 종속 변수가 범주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특히 이 분류형 같은 경우에 로지스틱 회귀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름에 회귀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치 회귀 모형 같단 말이에요. 하지만 로지스틱 회귀는 회귀가 아니라
분류, 모형입니다. 그리고 교차 분석이라는 것은 범주형 명목척도 변수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범주별 빈도를 사용해서 교차표를 작성하고 그 뒤에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을 해서 적합도나 독립성, 동질성 검정을 하는 것입니다. 분산 분석은 제목은 분산 분석이지만 실제 내용은 평균의 차이에 대한 검정이에요. 그래서 연속형 변수의 그룹별 평균 차이 검정하는 것이고 아노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성분 분석은 차원 축소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앞에서 다루었죠. 시계열 분석은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인데 AR, MA, ARMA, ARI, MA 등의 다양한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분석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어서 뒤에서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도와 비지도 학습으로 모형을 나누어 봤는데요. 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도 또 회귀와 분류 두 가지가 있죠. 이때 회귀에 사용되는 모형의 이름들 리니어 리그레션, 리치, 라쏘, 엘라스틱 넷. 분류 분석에 사용되는 로지스틱 회귀. 여기에 써 있는 이 선형 회귀, 로지스틱 회귀는 각각 자기 용도로만 사용돼요. 리니어 리그레션은 분류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회귀 분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KNN부터 스태킹까지 여기 써 있는 것들은 모두 회귀도 가능하고 분류도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KNN, SVM, 의사결정 트리, 앙상블, 인공신경망 이런 것들 꼭 회귀와 분류 모두 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비지도 학습에서는 군집 분석과 연관 분석이 있는데 군집 분석에 굉장히 다양한 모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K-means, DB-scan, SOM, EM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연관 분석은 A priori, 그 다음에 FP close가 있습니다. 빈도로 보자면은 이쪽에 있는 지도 학습이 비지도 학습보다 굉장히 자주 출제됐어요.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에서는 비지도 학습도 많이 출제되는 편이었는데 아직까지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서는 지도 학습의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나중에 또 설명이 나오겠지만 파라메터라는 것과 하이퍼 파라메터는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파라메터는 모델의 학습 결과로 얻어지는 산출물이고요. 하이퍼 파라메터는 그런 모델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 주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구나 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문제들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분석 모형 선정에 있는 문제들은 꼭 맞출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분석 모형 구축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여러분들이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지?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요건을 정의하고 데이터 분석 모델링을 하고 검증 및 테스트한 뒤에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데이터 분석 모델링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모델링 마트라는 것은 여기서 데이터를 저장해 두는 곳, 그것을 설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고 데이터 마트를 설계하고 구축한다. 탐색적인 분석은 실제로 모델링에 앞서서 데이터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유의한 변수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 뒤에 모델링을 하는데 모형의 후보를 선정하고 데이터를 분할하고 모형을 학습하고 최적화를 하는 것이죠.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최적화 작업까지 모델링이라고 하고 그 뒤에 학습이 끝났다면 성능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지표 기반 성능 평가, 모형의 학습 파라미터 조정은 이렇게 성능 평가를 했는데 뭔가 조금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학습에 사용되는 하이퍼 파라미터 있죠.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변경해서 다시 모델링을 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운영적으로 넘기기 위해서 운영 테스트를 그 다음에 진행을 하죠. 그리고 기계학습 모델 구축 절차를 보면 과제 정의, 데이터 수집, EDA가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이죠. EDA 및 데이터 전처리, 그 뒤에 모델 학습, 모델 성능 평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여러분에게 쓰라고 하지 않아요? 어떡하죠? 올바르게 나열된 것을 찾아주시면 되죠. 분석 도구 선정은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작성한 것, 나열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분할인데요. 이게 실제로 데이터 모델링하기에 앞서서 데이터를 나누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홀드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2개 부분 또는 3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7:3, 8:2는 학습 데이터를 7, 테스트 데이터를 3이라고 써 있는 것인데요. 이 비율은 명시된 건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때는 데이터가 많으면 5:5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눠야 됩니까? 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 컴퓨터는 학습을 굉장히 잘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주게 되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하고 잘 맞추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과거나 현재 평가지 미래에 대한 평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성능이 잘 나올까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고 이것으로 모델에 적용해서 예측값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쪽 트레이닝 데이터로 한번 다시 예측해서 결과를 만들어요. 그리고 2가지를 비교합니다. 트레이닝 데이터가 살짝 좋고 테스트 데이터가 약간 나쁜 상태는 괜찮아요. 그런데 트레이닝 데이터의 성능은 98% 이러는데 테스트 데이터로 성능을 쟀더니 60% 이렇게 나온다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과대적합이라고 합니다.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나 잘 학습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저희들이 3개로 데이터셋을 나눌 수 있어요. 그때는 트레이닝 데이터 중에서 일부를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이렇게 3가지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 밸리데이션은 학습을 하다가 이거 학습이 너무 많이 됐는데 할 때 중간에 멈출 수 있도록 학습 중에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밸리데이션이고요. 학습을 종료한 후에 성능을 확인하는 것은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학습용, 평가용으로 나눠 쓴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학습 도중에 평가를 하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학습을 너무 많이 할 경우 오버피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버피팅이 발생할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바로 멈출 수 있도록 얼리 스토핑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홀드 아웃에 대해서 좀 더 특징이나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천 데이터를 랜덤하게 두 개로 분리해서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홀드 아웃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훈련용 데이터는 다시 훈련과 검증 자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즉, 데이터를 학습 세트, 검증 세트, 시험 세트 이렇게 세 가지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두 가지나 세 가지. 자, 그리고 랜덤 추출 방식을 활용해서 데이터가 편향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과대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요. 점수를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점수가 트레인 데이터는 굉장히 높고 테스트 데이터는 낮다면 과대적합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분할 시 주의사항, 얘도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학습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는 겹쳐서는 안 되죠. 검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일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검증 데이터를 별도로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면 알고리즘 학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 샘플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불균형 데이터의 경우는 불균형 범죄 비율을 유지하도록 분할하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층화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균형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그냥 모델링을 하는 것은 위험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불균형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를 먼저 하고 그 뒤에 분석을, 모델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차 검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데이터가 충분하면 홀드아웃을 사용하면 되겠지만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홀드아웃으로 나누었을 때 많은 양의 분산이 발생해버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차 검증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교차 검증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불균형 데이터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 번 성과를 측정해서 그 결과를 평균한 것으로 모양을 평가하게 됩니다. 얘는 K-폴드 교차 검정 중에서 K가 11대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어떤 방법인지 보시면 K-폴드, K개 조각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를 섞어요. 그리고 K개로 데이터를 분할합니다. 그 다음에 K번째 하부 집합을 검증용 자료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K-1개는 훈련용 자료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K번 반복 측정을 하게 돼요. 3번에 요 K, K-1, K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K를 K-1로 바꿔놓고 뭐 틀린 내용 찾는 거 이런 것도 묻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여러 번 나올 텐데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평균된 값을 최종 결과로 사용을 하는 것이 K-폴드 교차 검증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K는 조각을 내야 되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를 사용해야 되죠. LOOCV라고 하는 것은 크로스 밸리데이션, 교차 검증의 한 가지 특별한 종류인데요. 한 개 관측값만 밸리데이션 셋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n-1개를 트레인 셋으로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인 n번만큼 학습이
반복 진행되고요. K폴드로 이야기하자면 K가 N인 경우의 교차 검증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 방법은 데이터가 한정적이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한 에러 예측을 하고 싶을 때 주로 사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부스트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뒤쪽에서 앙상블 할 때 좀 설명을 다시 하게 될 텐데요. 훈련용 자료를 반복 재선정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관측치를 한 번 이상 훈련용 자료로 사용해야 되는 보건추출법에 기반합니다. 이건 뭐냐면 데이터가 1번부터 10번에 있었을 때 내가 어느 순간에는 2번하고 3번, 4번만 훈련용 데이터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2번, 3번, 4번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보건추출법에서는 2번을 2번, 4번을 2번 이런 식으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똑같은 것을 선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법은 전체 데이터량이 크지 않을 경우에 모형평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고요. 훈련 데이터가 전부 다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63.2% 사용되는 0632 부스트랩이라는 것이 있고 이때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의 비율이 32.8%죠. 그래서 문제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홀드아웃이나 K폴드나. 자, 그리고 이제 분석 기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인공신경망 딥러닝 이렇게 문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연관 분석, 군집 분석은 내용의 양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연관 분석, 군집 분석에 대해서는 기출문제 보시고 연관 분석에서는 이제 간단한 특징 그리고 식 그리고 군집 분석은 상당히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많이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하신다면 군집 분석이라는 게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또 문제에 나왔던 내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회귀 분석인데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잔차라는 것은 오차죠. 오차는 모집단에 대해서, 잔차는 표본 집단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조금 섞어서 쓰이고 있는 것 같고요.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변수와 변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통계적인 분석 방법인데 독립변수 값에 의해서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이 되고 일반 선형 회귀는 종속변수가 연속형 변수일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회귀 모형을 보시게 되면 선형 회귀 모형은 종속변수 y와 한 개 이상의 독립변수 x와의 선형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는 회귀 분석 기법입니다. 이때 독립변수가 한 개일 때를 단순 선형 회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 선형 회귀라고 부르고요. 두 개일 때 단순 선형 회귀 보시게 되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있는 파란색 선이 회귀선이에요. 그래서 단순 선형 회귀 같은 경우는 이 선 있죠. 이 선을 찾는 것이 학습을 하는 겁니다. 선의 기울기와 절편. 자, 그래서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을 보게 되면은 모집단의 경우는 이렇게 베타로 나타내고 있는데 A와 B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Y가
x에 여기 베타 1 보이시죠? 이게 회기계수 또 기울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 있는 기울기와 회기계수라고 불리는 베타 1과 그 다음에 절편이라고 부르는 베타 0 이것을 찾는 것이 학습의 목표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에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순 선형 회기의 식을 보게 되면 예측값은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회기계수고 얘가 절편입니다. 다중선형 회기는 여러 개의 특성 x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x에 0번, 1번, 2번, n번 해서 여러 개가 있는 거고 그것마다 기울기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회기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절편. 다항회기, 다중하고 다항은 다른데요. 다항회기는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입력 피처에 대해서 1차가 아닌 n차식으로 변형해서 모델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선형으로 모델링을 했을 때 성능이 잘 나오거나 하지 않으면 비선형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이렇게 제곱을 한다거나 세제곱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항을 추가해 가지고 모형을 만드는 거죠. 회기 모형의 가정은 중요합니다. 선형성,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 비상관성. 자, 그래서 선형성이라는 것은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종속 변수도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선형 모형이다 라는 것이고 여기 있는 네 가지는 잔차에 대한 내용인데요.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 비상관성을 잔차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면 독립성은 잔차와 독립변수의 값이 관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너빈마슨이라는 통계량으로 독립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규성은 잔차항이 정규 분포를 이루어낸다는 것, 등분산성은 잔차항의 분포는 동일한 분산을 갖는다는 것, 비상관성은 잔차들끼리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가지 꼭 암기해 두세요. 자, 그리고 노멀 큐큐 플롯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잔차항의 정규성 확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래프예요. 그리고 스케일 로케이션이라는 것은 등분산성을 살펴볼 수 있는 그래프인데 아래쪽에서 보셨을 때 기울기가 0인 직선으로 나와야 등분산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림에서 이렇게 숫자랑 같이 쓰여 있는 것은 이상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residual sensitivity 반드시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이 residual sensitivity는 선형성과 등분산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선형성은 y의 값이 기울기가 0인 직선으로 나타나야지 선형성이 있다는 거고 등분산성은 점의 위치가 전체 그래프에 고르게 분포했을 때 등분산성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은 지금 이 빨간색 선이 기울기가 0이 아니죠. 즉 선형성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점도 보면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이런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등분산성이 없죠. 그리고 이렇게 U자 모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곱항을 넣어보거나 비선형으로 변환해서 다시 한번 모델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빨간색 선을 보게 되면 선형성을 갖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점들의 모양을 봤을 때는 등분산성을 만족하고 있지 않죠. 분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때는 종속 변수를 로그로 변환해서 사용해 보는 것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residuals and leverage예요. 여기에서는 leverage라는 것, 종속 변수 값이 예측 값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값이에요. 이때 Cook's distance라는 것은 leverage와 residual을 동시에 보기 위한 기준으로 그림에서 빨간색 점선으로 여기 있죠? 표시가 되고, 레버리지가 커지거나 레지듀얼의 크기가 커지면 쿡스 디스턴스의 값도 커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이 넘어가면 관측치를 영향점으로 판단을 하게 돼요. 여기서 영향점이라는 것은 종속 변수의 값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 녀석이 영향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긴 영향점이 없고요. 데이터의 정규성 검정에 사용되는 QQ-플롯, 히스토그램, 샤피로-윌크, 콜모그로프, 스미노브 테스트, 앤더슨 달링 테스트, 이 이름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정규성 검정에 사용되는 것들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시각화 기법은 정확하게 통계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가지려면 이러한 테스트 기법을 쓰셔야죠. 그리고 이때는 귀무가설이 정규분포를 따른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채택을 해야 되는 거죠. 즉, p-value가 0.05보다 크면 정교성을 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샤피로-윌크나 여기는 KS 테스트 동일하게 0.05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어야 정교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 보시면은 p-value가 0.3이다, p-value가 0.2다 이런 것들은 둘 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게 되죠. 요 이름 꼭 기억해 주세요. 회귀 모형의 해석에 대해서는 4과목에서 다뤄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고 싶을 때는 F통계량의 유의 확률로 확인을 하고, 회귀계수들이 유의미한지 알고 싶을 때는 회귀계수의 값 T값에 대한 유의 확률 p-value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모형이 얼마나 설명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결정계수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F통계량 T값, 이것이 클수록 유의 확률이 작아져요. 자, 그래서 F통계량이 클수록 회귀 모형이, T값이 클수록 회귀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그리고 p-value가 0.05라는 값보다 작을 때 유의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0.05는 유의 수준이죠. 그래서 유의 수준은 직접 설정을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별도의 말이 없으면 0.05라는 값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계수 R스코어라고 하는 것은 회귀식의 적합도, 설명력을 재는 척도인데 0에서 1 사이의 범위를 갖고 1에 가까울수록 설명이 높고 좋은 거죠. 그래서 결정계수는 전체 분산 중에서 모델에 의해서 설명되는 분산의 양이다 라고 해서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y의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이 예측값, 그리고 여기는 동그라미가 실제값이에요. 그랬을 때 y의 평균부터 여기 있는 예측값까지를 SSR이라고 해서 설명 가능한 분산, 변동성이고요. 여기 있는 예측값에서부터 실제값 사이의 거리를 SSE, 에러라고 하죠. 그래서 전체 분산이라는 것은 SST고, 그 중에서 SSR만큼을 저희가 결정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계수라는 것은 이렇게 SST 분의 SSR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1 빼기 한 다음에 SST 분의
SSE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분산이 1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에러의 비율만큼을 빼주면 SSR에 대한 것이 나온다는 거죠. 회귀 모형을 해석하는 것을 해보도록 할까요? 맨 앞에 보이는 이것이 회귀 계수인데요. 이것이 변수명이고 절편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절편값이고 여기 아래에 있는 것은 각각 U, V, W에 대한 회귀 계수죠. 얘가 표준 오차, 그리고 T밸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회귀 계수를 표준 오차로 나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설명 보시면 T 통계량이 크다는 것은 회귀 계수가 크고 표준 오차가 작다는 의미죠. 그래서 T 통계량이 클수록 회귀 계수가 유의하다. 왜냐하면 표준 오차가 작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P밸류 보시게 되면 이 통계량에 대한 P밸류예요. 그리고 2가 붙었다는 것은 굉장히 작다는 것을 의미하죠. 3.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별 모양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0에서 0.001 사이의 P값일 때 별이 3개고 0.001에서 0.01 사이일 때 별이 2개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결정계수가 있죠. 굉장히 좋은 값이에요. 1에 가까운 값이니까. 그리고 수정된 결정계수. 변수가 많을 때는 결정계수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 변수의 개수를 고려해서 수정된 결정계수가 0.9987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작게 되어 있어요. 거의 비슷하네요. 자, 그리고 이것이 F의 통계량. 여기는 10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니까 약간 큰 값이라고 보이시는 거죠. 자, 그리고 P밸류가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회귀 계수들도 그리고 F 통계량도 즉 이 전체적인 모형도 모두 다 유의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밸류가 0.05보다 작은 경우 통계적인 유의미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LM이라는 것이 선형회귀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게 종속변수, 이게 독립변수죠. 그래서 독립변수가 3개이기 때문에 다중회귀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의 자유도를 구하셔야 되는데 자유도는 n 전체 데이터 개수 빼기 여기 있는 변수의 개수 k 빼기 1이 돼요. 그것이 여기 46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반대로 샘플의 개수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k하고 1을 이쪽에 있는 왼쪽으로 옮겨서 더해 주시면 되죠. 46 더하기 4 해서 50개의 샘플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 반드시 해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요. 앞에서 저희들이 과적합, 과대적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또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봤었죠. 그래서 피처의 개수를 줄이거나 레귤러리제이션이라는 것을 사용하거나 드롭아웃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피처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었는데 이번에는 레귤러리제이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귤러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학습 데이터에 심취해서 동작을 하는 것들을 일반화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 있는 리치, 라쏘, 엘라스틱 넷이라고 하는 모형들은 L1 또는 L2 놈이라고 불리우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식을 보시게 되면 이 앞부분은 이게 오차죠. 이게 실제값, 이게 예치값.
실제 값과 예치값의 차이의 제곱의 합, 이것을 최소로 하고 있는 이러한 파라미터들, 기울기라고 할 수도 있고 회귀개수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을 학습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러한 회귀개수를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찾아낸 회귀개수에 대해서 여기 있는 다 합을 구하고 람다라고 해서 페널티의 강도예요. 세기를 곱해서 이 전체적인 합이 최소가 되는 회귀개수들을 찾아내는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람다가 페널티의 강도인데 이거는 식을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알파라고 표기도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베타도 W라고 표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들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식의 형태를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베타값, 회귀개수에 페널티를 주어서 모델을 좀 더 일반화시키는 것, 이것을 정직화라고 볼 수 있고, 이 식에서 사용된 람다값 또는 알파값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정직화 모형에 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이 람다값이 클수록 페널티의 크기가 커져서 더 적은 변수 또는 그 회귀개수가 많이 작게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쉬워지지만 언더피팅 될 가능성이 있고, 람다 값이 작아질수록 제약이 작아져서 더 많은 변수가 사용되고 해석이 어려워지고 오버피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많은 변수가 사용된다는 것이 없던 것이 새롭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페널티를 주어도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L1하고 L2 놈의 개념, L1 놈은 맨하튼 놈이라고 해서 벡터의 모든 성분의 절대값을 더하는 것이고, L2 놈은 유클리언이라고 해서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거리를 직선거리로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곱의 합을 구해서 루트를 취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레귤러리제이션을 반영하는 모형들의 이름 그리고 특징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것들은 문제에서 다뤄줍니다. 라쏘라고 하는 것은 L1 놈. 그래서 L이라는 알파벳을 사용하실 때 한 획에 그을 수 있죠. 그래서 1. 그리고 얘는 L1 놈 자체가 절대값이잖아요. 그래서 절대값도 우리 1이라는 숫자를 쓸 때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 라쏘 L1 절대값 이렇게 세트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라쏘는 L1 놈이라는 것을 페널티로 가진 선형 회귀 방법입니다. 회귀개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페널티를 더 많이 부여받겠죠. 이것은 변수 선택이 가능하고요. 상관관계가 높으면 성능이 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귀개수의 모든 원소가 0이 되거나 0에 가깝게 되게 해야 되는 거고, 이에 따라서 불필요한 특성이 제거된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라쏘는 어떤 특성은 모델을 만들 때 사용되지 않는다, 0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장점은 가정치들이 0이 되게 함으로써 특성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특성은 남기고 불필요한 특성은 제거되는, 따라서 모델의 해석력이 좋아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처럼 식이 나왔을 때 이것이 라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앞에 표현부터 보면 얘가 실제 y값, 그리고 이것이
예측값. 그리고 나서 두 개를 빼가지고 제곱했죠. 그러니까 오차 제곱의 합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회귀계수 합을 구해서 람다를 곱한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RSS라고 그냥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회귀계수의 절대값의 합에 람다 곱한 거죠. 또는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는데 얘가 실제값, 예측값, 오차 제곱의 평균 n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w가 회귀계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공신경망에서 쓰는 기호들이거든요. 인공신경망에서도 이렇게 L1이라고 하는 레귤러리제이션 방법을 쓰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저희들이 W라는 기호를 쓰고 절대값의 합 그리고 앞에다가 람다 대신에 알파 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오더라도 이것이 라쏘에서 사용하는 L1 놈 페널티고 라쏘 방식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L1 레귤러리제이션을 여기서는 표현하는 거고 여기서는 라쏘 모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리치라는 것은 L2 놈. 그래서 리치는 저희가 알파벳 쓸 때 하나, 두 획에 쓰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제곱이라는 것도 2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 2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리치 획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라쏘는 회귀계수를 0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 리치는 회귀계수를 0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0에 매우 가까운 값까지만 가능하죠. 따라서 변수 선택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은 상황에서 좋은 성능을 볼 수 있고요. 특성이 많은데 특성의 중요도가 전체적으로 비슷하다면 리치가 좀 더 괜찮은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모형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회귀계수의 제곱의 합에 람다라고 붙이고 있죠. 그래서 이 형식 기억하시고 엘라스틱 넷은 L1과 L2 놈을 둘 다 적용하는 거예요. 변수 선택도 가능하고 변수 간 상관관계를 반영한 정규화도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식을 보시게 되면 라쏘 페널티라는 것 쓰고 엘라스틱 넷 페널티라는 것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람다라는 것이 강도를 의미하고요. 여기 알파라는 것은 라쏘 페널티예요. 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절대값 나오는 곳에서는 알파를 그대로 쓰고 있고 제곱하는 것에서는 1-알파 나누기 2라는 것을 쓰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제곱하고 절대값의 개념이 같이 적용돼서 페널티가 부여되는 형태를 엘라스틱 넷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수 선택 방법은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좀 더 깊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봤던 내용들 잠깐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씩 나오고 어떤 모형인지 묻는 것들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로지스틱 획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페이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형 회기에서는 y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범위인데 로지스틱 회기는 0에서 1 사이 이렇게 비선형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비선형 값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그모이드 함수예요. 그리고 그 시그모이드 함수의 식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분의 1. 자, 그래서 이런 시그모이드 함수에다가 x를 넣어서 구한 y 값은 0에서 1 사이 값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게 확률의 값이죠. 그리고 선형 회귀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서 비교하듯이 나와 있는데,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로지스틱 회귀는 이항 분포를 따르고, 그리고 이쪽은 회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종속 변수가 연속형인데, 이 로지스틱 회귀는 분류 모형이죠. 그래서 종속 변수가 범주형이에요. 그리고 y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0에서 1의 확률값. 모형 탐색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 최소 자승법, 로지스틱 회귀는 최대 우도법과 가중 최소 자승법. 그리고 모형의 검정에서는 F와 T 검정을 사용하는데, 로지스틱 회귀는 카이 제곱 검정을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선형 회귀는 선형성과 오차항에 대한 가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차항이 독립성이라던가 정규성이라던가 등분산성, 비相관성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가정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 선형 회귀와 로지스틱 회귀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지도학습이고, 결정계수는 파라미터예요. 회귀계수도 다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독립변수는 연속형, 범주형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 로지스틱 회귀에서 오즈라고 하는 것은 성공률 나누기 실패율이라는 것 기억을 하시고, 이 오즈가 하고 있는 역할은 확률에 대해서 0에서 무한대의 값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오즈, 오즈에다가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로그의 오즈다. 그러면은 이것은 선형화를 하는 것으로서 값의 범위를 전체 실수 범위로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선형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확률 값을 실수 범위로 바꿔서 선의 형태로 표현을 한 것이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돌려줄 때는 y의 범위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가 아니라 0에서 1 사이로 바꿔줘야 되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시그모이드 함수. 그래서 0에서 1 사이에 비선형적인 값을 구하고 저희한테 반환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 대해서 적절한 것, 묻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특징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의사결정 나무 모형인데요. 앞에서 나왔던 그 선형 회귀 또 로지스틱 회귀보다는 빈도는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그 특징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부터 나오는 모형들은 대부분 회귀 모형하고 분류 모형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하나의 함수가 두 가지 역할을 다 한다는 게 아니라 함수는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개념을 쓰는 것이 회귀도 가능하고 분류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규칙을 나무 구조로 나타내서, 이게 나무 구조예요. 뿌리, 가지, 잎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전체 자료를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거나 예측을 수행한다는 것이 바로 회계예요. 분류 과정이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여기가 초기 상태예요. 그리고 질문을 만들어서 그 질문에 답을 yes로 주느냐, no로 주느냐에 따라서 분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적당한 어떤 분류 모형을 만들거나 회계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이 하나 발생되고 내려올 때마다 깊이가 깊어진다 그래요. 뎁스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뎁스 하나, 뎁스 둘, 뎁스 셋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뎁스가 깊어질수록 깔끔하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류 모형이든 회기 모형이든 간에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은 과대적합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 모형은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회기 값을 예측하는 것이고 분리변수 피차원 공간에 대한 현재 분할은 이전 분할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전에 어떤 질문에 의해서 분할됐는지에 따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마디보다 자식 마디에 이렇게 깊이가 깊어지면서 순수도가 증가되도록 분류나무를 형성해 나가죠. 즉 불순도가 감소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류나무, 회기나무 둘 다 존재하고 장점은 구조가 단순하고 해석이 쉽죠. 그리고 비모수 모형으로 이러한 가정이 불필요합니다. 단점으로는 분류 기준값의 경계선 부분의 자료값에 대해서는 오차가 큽니다. 비연속적이기 때문이죠. 그 질문에 따라서 yes, no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는 거니까요. 각 예측 변수의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 새로운 자료에 대한 예측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건 오버피팅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리 기준, 질문을 만들어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은가? 순수도가 높아지는 방향, 반대로 불확실성이 낮아지는 방향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것이 순수 100%, 이것이 불순도가 섞인 거죠. 그리고 정지규칙, 언제까지 이러한 분리기준을 만들어서 나눠 내려가는 동작을 할 것이냐. 더 이상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현재 마디가 최종 마디가 되도록 하는 규칙인데 이것은 불순도의 감소량이 아주 작을 때 정지한다. 그리고 가지치기라는 것은 최종 노드가 너무 많게 되면 오버피팅의 가능성이 커진다 그랬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지치기 규칙입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가지치기 규칙은 별도 규칙을 제공하거나 또 경험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는데 가지치기의 비용 함수를 최소로 하는 분기를 찾아내도록 학습해서 구하고요. 자, 불순도를 측정하는 지표들은 좀 봐두셔야 돼요. 진위지수, 엔트로피 지수, 카이제곱 통계량의 유의 확률 같은 것들이 있고 진위지수 같은 것들은 식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진위지수는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전체 수에서 각 범주별 수니까 각 범주별 확률이죠. 그것을 제곱해서 합을 구한 것. 그래서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1 빼기 각 범주의 확률의 제곱의 합. 그래서 이것은 불순도의 측정 지표이기 때문에 값이 작을수록 순수도가 높다. 분류가 잘 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있는데 2개씩 나와 있는 경우는 1 빼기 한 다음에 4분의 2의 제곱 더하기 4분의 2의 제곱에
빼기를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엔트로피 지수라는 것도 불순도 측정 지표인데 얘도 작은 값이 좋은 거예요. 불순도 측정 지표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로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붙어 있고요. 이 PI에 대해서 로그를 취하고 PI를 곱하고 있죠. 그래서 확률 곱하기 로그 P 확률, 그것의 합을 마이너스 취하는 거고요. 카이제곱 통계량의 유의 확률 같은 경우도 가장 작은 값을 갖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니 지수, 엔트로피 지수, 카이제곱 통계량의 유의 확률 다 작은 값이 불순도가 낮은 것이다. 자, 그리고 의사결정 나무를 위한 알고리즘 다양한 것이 있는데 모두 다 하향식 접근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CART 얘는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리그레션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방법인데 분류나무, 즉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진위지수, 그 다음에 회귀나무, 리그레션에서는 분산 감소량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이 분산 감소량이 최대인 것, 분산 감소량이 최대인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C5.0, 여기 뭐 C4.5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트로피 지수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 CHAID에서 CH가 카이스퀘어예요. 그래서 분류나무에서 카이제곱 통계량의 P밸류 사용을 하고 회귀나무에서는 아노바의 F통계량의 P밸류를 사용합니다. SVM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많은 내용이 적혀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시험에서 빈도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습의 양은 여러분께서 조절하셨으면 좋겠고 시험에서 자주 다루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얘도 지도 학습 모델이고 회귀와 분류 분석에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분류 모델은 서로 다른 분류에 대한 데이터 간의 간격이 최대가 되는 선을 찾아서 이것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모델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검정색하고 흰색을 분리해야 된다고 봤을 때 그 선을 찾을 때 여기 있는 H1, 여기 있는 H2 이것이 있다. 그럼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은 거냐 라고 했을 때 H1은 마진, 여기 있는 검정색하고 흰색하고의 간격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H2는 그 간격이 크죠. 그래서 H2가 더 좋은 녀석이다. 이게 마진이고요. 그때 이 두 녀석을 서포트 벡터라고 불러주는 것이고 여기는 빨간 선이 디시전 바운더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선형에 대한 분류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고차원의 특징 공간으로 사상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커널 트릭이라는 것도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런 것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나올 수는 있지만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얘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최적화를 위한 테스트 과정이 많아져서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큰 데이터셋에는 부적합하죠. 그리고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셋에 오버피팅이 될 수 있어서 적합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한 설명력도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커널의 개념, 그 다음에 C, 감마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보실 분들은 봐두시고요.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나올 수 있지만 하나하나 다 기억하기에 너무 양이 많은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는 문제가 나오기는 했지만 양이 많은 건 아닙니다. 자, 앙상블. 앙상블에서는 이 배깅하고 부스팅을 반드시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앙상블 기법의 개념을 보시게 되면 분류 회귀에 대한 모형들 다 존재하고 여러 개의 분류 회귀 모형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서 분류 또는 회귀의 성능을 높이는 거죠. 정확도, 설명력을 높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의 키워드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모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능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과대적합의 감소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앙상블 기법의 종류를 보시면 보팅, 배깅, 부스팅, 스태킹 같은 것들이 있는데 보팅은 정말로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모델을 사용하는 거예요. 앞에서 나왔던 모형들을 여러 개 쓰는 거죠.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만 바꿔서 그것도 서로 다른 모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개의 모형이 결과를 구하게 되면 그 결과를 집계내서 가장 많은 결과를 최종 결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배깅하고 부스팅을 보게 되면 얘는 샘플을 그 모형마다 다른 걸 써요. 그래서 배깅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훈련 데이터 샘플로 훈련을 하게 되고 같은 알고리즘 모델을 사용한다. 여기서 디시전 트리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주로 나오게 되고 따라서 병렬 학습이 가능합니다. 훈련 데이터가 서로 다르고 서로 주고받는 어떤 정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스팅은 여러 개 모델이 있을 때 그 여러 개 모델이 순차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학습이 잘못된 데이터에 대해서 그 다음 모형이 그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다시 훈련 샘플로 뽑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형태의 학습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스팅은 이상치에 조금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스태킹은 보팅처럼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알고리즘을 학습시켜요. 그래서 그 학습 결과를 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또 다른 모델의 데이터셋으로 써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두 단계 학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특징 알아두시고요. 이게 이제 보팅이에요. 서로 다른 여러 개 알고리즘 모델 사용하는 거. 그래서 하드하고 소프트 보팅이 있는데 하드 보팅은 이렇게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결과로 보여진 것을 최종 결과로 하는 것이고 소프트 보팅은 그때의 확률값 1일 확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2일 확률. 그래서 이 확률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그 평균이 더 높은 것을 최종 결과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드 보팅인지 소프트 보팅인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분류 모델에서 이렇게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요 페이지 잘 알아두세요. 배깅하고 부스팅. 전체적으로 다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배깅 같은 경우는 이 배깅이 부스트랩 애그리게이팅의 약자예요. 여기서 부스트랩은 우리가 앞쪽에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나왔었는데 그 방법으로 샘플링을 한다는 겁니다. 보면 원데이터에서 중복을 허용하는 뽑았던 걸 다시 뽑는다는 거예요. 사용했던 샘플을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건 2번 사용했었는데 또 2번을 뽑아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복을 허용하는 크기가 같은 표본을 여러 번 단순 임의 복원 추출해서 각 표본에 대해 모델을 생성하는 기법이다. 여러 모델이 병렬로 학습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집계하는 방식. 따라서 같은 데이터가 여러 번 추출돼 사용될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는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죠. 대표적인 알고리즘 랜덤 포레스트 알아두세요. 그리고 부스팅, 얘는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데 여기 부스트랩 나와가지고 부스팅하고 자꾸 연결하게 되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부스트랩은 백인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부스팅은 순차적인 학습을 해요. 이전 모델의 결과에 따라 다음 모델의 표본 추출, 학습 데이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예측이 잘못된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표본으로 추출될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거죠.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상치에 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앙상블이 이상치에 약하다는 건 아니에요. 앙상블은 전반적으로 이상치에 강한 특성을 갖지만 부스팅만 그 방식 때문에 약한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 에이다 부스팅, 그레디언트 부스팅, XG 부스팅, 라이트 GBM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 GBM 같은 것은 특히 리프와이즈 노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앞에서 나왔던 배깅 방식의 대표적인 예라고 했죠. 의사결정 나무를 기반으로 하고 배깅에 랜덤 과정을 추가했다 라고 하는데, 노드 내의 데이터를 자식 노드로 나누는 기준을 정할 때 모든 예측 변수에서 최적의 분할을 선택하는 대신에 설명 변수의 일부분만 고려해서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일부 설명 변수, 즉 독립 변수를 선택할 때 랜덤이라는 것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의사나무라는 것을 사용해서 한 개를 사용할 때보다 과대적합, 과적합 문제를 피할 수 있게 되고요. 너무 많은 모형을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과적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형의 개수는 저희들이 정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죠. 그런데 효과적으로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뎁스, 의사결정 나무도 그렇고 여기 랜덤 포레스트도 그렇고 맥스 뎁스라는 것을 정할 수 있거든요. 그 맥스 뎁스를 작게 만들어서 과적합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